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렉서스 뉴 제네레이션 ES300H입니다. ES는 렉서스의 볼륨 모델이죠. 국내에서도 ES가 렉서스의 판매를 거의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끝물 모델치고는 인기가 상당히 좋았던 모델이죠. 따라서 최근에 국내 출시된 이 신형도 좋은 판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ES는 7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데뷔 이후 처음으로 F스포츠 버전이 추가가 됐고요. 유럽에서도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F스포츠 버전은 국내 출시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신형 ES의 특징 중 하나는 플랫폼인데, 플랫폼을 완전히 새 것으로 갈아탔죠. 이 플랫폼은 GAK라고 불리는데 도요타의 TNGA-K와 사실상 같죠. 이 플랫폼은 캠리나 아발론과도 공유를 합니다. 현재 렉서스 라인업에서 ES의 디자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같은 패밀리 룩이라고 해도 확실히 좀 작은 차에 적용이 되면 더 응축되고 완성도가 높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LS보다 이 신형 ES가 좀 더 잘생기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핀들 그릴도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확실히 차는 장소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베이징 모터쇼에서 ES 처음 봤을 때는 저 그릴의 하단부가 너무 벌어져 있어갖고 좀 이상했는데 지금 국내에서 보니까 또 괜찮네요. 어쨌든 신형은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스포티하고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고 그리고 약간 남성적인 분위기가 더해졌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법규 때문에 그 3구 LED 헤드램프는 빠졌죠. 확실히 3구 LED 헤드램프가 있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죠. 멋있고. 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캠리보다 사이즈가 크죠. 차체 사이즈로 보면 캠리가 아니라 그 윗급인 그 아발론과 거의 같습니다. 휠 베이스도 동일하고. 그래서 캠리와 비교를 하면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조금씩 크고 아발론과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ES의 옆모습을 보니까 꼭 스포츠 세단 같은 그런 실루엣입니다. 앞에 비하면 뒤는 상대적으로 좀 수수하죠.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저 스포일러인데 그 트렁크에 붙은 스포일러 그 끝단이 좀 두툼해 보여서 그 예전에 그 BMW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하이브리드가 그렇듯이 머플러는 밖에서 안 보이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면은 머플러에 TV 장식 같은 게 없어요. 저렇게 장식을 안 할 거면은 차라리 이렇게 안 보이게 처리를 하는 게 낫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2L440, 사이즈는 235에 45와 18입니다. 예, 실내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구형과 닮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큰 틀로 보면은 외관 디자인만큼 많이 달라졌어요. 대시보드 형상을 봐도 좀 독특하죠. 운전자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층이져 있죠. 그래서 디자인이 LS만큼은 아니지만 이 ES 역시도 꽤 멋을낸 디자인입니다. 이 실내의 소재나 마무리는 충분히 급에 맞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색상이라든가 소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소재가 쓰였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급스럽습니다. 모니터의 크기도 많이 커졌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동을 ON 하면은 이렇게 화려하게 그래픽이 나오는데 엄밀히 보면은 이렇게 해상도가 그렇게 선명한 건 아니에요. 그래픽은 화려하지만. 그리고 왼쪽에 시계가 있는 거는 그랜저 IG랑 비슷한데 위치는 좀 다르죠. 어쨌든 와이드 타입의 모니터가 적용이 되면서 시인성이 한층 좋아졌고, 그리고 모니터의 위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눈에도 잘 들어옵니다. 모니터는 터치스크린은 지원이 되지 않고요. 위치를 보면은 애초에 터치스크린을 고려를 안 하고 디자인을 한 것 같죠. 기본 화면은 이렇게 이분할인 것 같은데 한쪽에는 내비게이션, 오른쪽에는 에너지 모니터가 나오는 거죠. 에너지 모니터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트리 컴퓨터 관련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컨트롤 패드에 있는 메뉴를 누르면은 이렇게 모니터 하단에 6개의 메뉴가 뜨죠.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세부 메뉴가 나옵니다. 기존에 비하면은 이렇게 메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여기는 오디오 화면이고요. 공조장치에 들어가면은 여기에도 메뉴가 상당히 세분화가 돼 있죠. 이 차의 급에 맞지 않게 좀 유달리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후방 카메라죠. 서라운드 뷰가 없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그래도 스티어링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은 있고요. 이 렉서스의 컨트롤 패드가 아마 NX에 처음 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초창기에 비하면 좋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는 약간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오너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만 타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 다이얼 방식이나 터치 스크린에 비해서는 좀 손에 잘 안 익어요. 이 터치패드를 보면은 뭔가 되게 디지털스럽고 미래적이고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기는 그
다른 브랜드에 사용하는 컨트롤러 다이얼보다는 좀 불편하긴 합니다. 이 컨트롤 패드에 있는 맵을 누르면 다른 메뉴를 사용하다가 한 번에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 메뉴는 이제 하단에 6개의 아이콘이 뜨고 뒤로 가기 누를 땐 이거죠. 그리고 가운데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 선택이 됩니다. 이 센터 패시아 디자인도 좀 독특하죠. 요즘 다른 차들에 비해서 저 버튼의 크기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운전 중에 공조장치를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한 번에 눈에 좀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그리고 양쪽 모두 온도가 표시되는 액정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바람 세기를 비롯한 공조장치 정보는 이렇게 모니터의 상단에 뜹니다.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아니라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처리를 했네요. 공조장치 하단에는 이렇게 오디오 관련 버튼 등이 모여져 있는데 이 버튼 누르면 꼭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아요. 기어레버 앞쪽에는 시트 열선과 통풍, 운전대 열선 등의 버튼이 모여 있는데 이 버튼이 있는 이 부분이 약간은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시야에 약간은 좀 안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많은 일본 브랜드들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 대를 물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실내에 비해서 그 특정 부분의 버튼은 좀 유독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캠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캠리만큼은 아니지만 이 하단에 적용된 버튼이라든가 USB 같은 경우에는 그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소재가 디자인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보통 운전대 열선은 1단계잖아요. 2단계 있는 차가 되게 드문데 이 차는 2단계네요. 그리고 이 버튼은 뒷유리 블라인드입니다.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 컵홀더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USB도 여기 2개가 있죠. 그리고 이 커버 같은 경우에는 그 열리는 거는 부드러운데 그 열릴 때 그 소리가 약간 좀 플라스틱하죠. 기어레버는 흔히 보는 방식이긴 한데 이 차의 실내를 보면은 뭔가 전자식이 적용이 돼야 더 어울릴 것 같은 비주얼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다 손목을 얹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이 패드에 손가락이 닿는데 그 마치 컴퓨터 사용하는 마우스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기어레버 뒤에는 EV 모드와 오토홀드가 있고요. 컵홀더는 또 이쪽에 하나 더 마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컵홀더의 위치 자체는 구형과 동일하죠. 보통 컵홀더는 뭐 나란히 있거나 하여튼 2개가 모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씩 있어요. 이쪽에 있는 컵홀더는 저쪽보다 좀 특이해요. 컵홀더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깊죠. 제 손목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컵홀더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바닥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있는 상태에서 컵홀더로 사용을 하려면은 날개가 없어갖고 이렇게 마개가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흔들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바닥을 걷어내면은 긴 병도 여기다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성은 좋은 것 같아요.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커버를 보면은 그 세부적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쓴 디자인인 걸 알 수 있죠. 보통은 그냥 아무 무늬도 없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세로줄이 좀 희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그 직사각형인데 좀 깊이가 있는 편입니다. 이 안에는 C볼트가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렉서스답게 실내의 마무리는 뭐 빈틈이 없는 편인데 의외로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시트 옆에 보면은 이렇게 부직포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최대한 정리를 해도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좀 보기가 안 좋죠. 반면에 동반자석 시트 쪽은 또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죠. 이 선바이저의 크기는 약간 작게 느껴지고요. 이 거울 커버를 열면은 조명이 켜지죠. 운전대는 디자인이 좀 스포티하죠. 차 사이즈에 비하면은 그 운전대 크기도 좀 작게 느껴지고요. 이 림의 두께는 이 가죽이 전체로 덮여 있는 부분은 조금 두꺼운 편이고 우드와 반바식 섞여 있는 부분은 조금 얇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바식 섞여 있는 이 부분이 더 손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손에 잡히는 감각은 좋고 여기에 쓰인 가죽 자체가 약간은 좀 쫀득한 편입니다. 그리고 열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가 다 들어오는데 물론 이 우드 쪽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 아침의 경우에는 꽤 추웠는데 이 운전대 열선의 덕을 좀 많이 봤죠. 센터 패시아처럼 스포크에도 버튼들이 되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죠. 스포크 왼쪽에는 트릭 컴퓨터 버튼들이고요. 이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주의 장치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국이고요. 라디오. 운전대는 조절도 모두 전동식이고요. 대체로 다 마음에 드는데 이 하단 쪽에 있는 이 부분은 뭔가 좀 이렇게 가죽을 감싼 게 약간 좀 되게 투박해 보이죠. 계기판 디자인은 LFA와 좀 비슷하고요. 그 디자인 자체는 좀 현란합니다. 전체 액정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디자인 자체는 좀 눈에 잘 들어와요. 이 가운데 보이는 그 둥그런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고정이고요. 왼쪽이 보통 트릭 컴퓨터나 뭐 다른 정보들 보여주는 그런 액정입니다. 여기가 지금
트림 컴퓨터 창이고요.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세부 메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니터와는 달리 계기판 내에 있는 이 메뉴는 그 한글이 적용되진 않았네요. 그리고 적극적 안전장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세팅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게 레인 센터, 스티어링 어시스트 온 상태이고요. HU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밝기와 포지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클 세팅에 들어가면은 HUD 메뉴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보통 HUD 하면은 그 메뉴 안에 한 번에 다 몰아넣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어요. 여기서 타코미터 세팅,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 하이브리드나 타코미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빙 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표시되는 정보를 여기서 선택을 하죠. 그리고 로테이션입니다. 계기판은 디자인이 두 가지예요. 에코와 노멀이 지금 화면이고요.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데, 스포츠 모드니까 타코미터도 표시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계기판 메뉴에서 보신 것처럼 이 HUD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이 HUD의 그 판 자체도 좀 이렇게 넓은 편이에요. 눈에 그렇게 잘 들어오는 폰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폰트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밝기 자체도 지금이 가장 밝게 한 상태인데도 이렇게 충분히 좀 안 밝은 느낌도 있고요. 예, 그리고 높이 조절은 이 정도로 됩니다. 꽤 높이 조절의 폭이 크네요. 보통 하이브리드에서 타코미터가 없는 걸 좀 아쉬워하실 수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HUD에 타코미터를 항상 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괜찮죠.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드라이브 모드인데, 보통 드라이브 모드는 기어 레버 주위에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 LS와 ES는 드라이브 모드가 이 계기판 그 상단 쪽에 있어요. 조작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가운데를 누르면은 노멀이고요. 위로 한번 돌리면은 스포츠, 밑으로 돌리면은 에코, 다시 노멀로 돌아오려면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죠. 이쪽은 트랙션 컨트롤 온오프인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이얼이 아니라 그냥 버튼이에요. 운전대 옆에 있는 이 버튼은 HUD 온오프입니다. 그러니까 HUD 메뉴가 좀 너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지금 버튼 3개가 죽어 있잖아요. 이건 좀 이렇게 보기가 안 좋죠. 여기에는 작은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됩니다. 되게 작죠. 여기에 뭘 넣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동전을 넣으면은 여기에 지금 플라스틱이거든요. 뭐 깔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딸그락거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열릴 때 이 부드러움은 그 오히려 그 콘솔 박스에 있는 그 커버 있잖아요, 컵홀더, 거기보다 더 부드럽네요. 이 화살표 두 개는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좋고요. 소재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쓰였어요. 반면에 윈도우 버튼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소재나 그 디자인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특히 저 도어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좀 옛날에 보던 그런 디자인이고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인데,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장식이 없어요. 보통은 유리가 4개 모두 다 원터치면은 그 4개 모드에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1열에만 약간 돌기가 있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운전석만 원터치인가 싶지만 4개 모두 다 원터치예요. 그리고 유리가 오르고 내릴 때 이 모터 소리가 조금 큰 편인데, 저는 이 모터 소리가 듣기가 좋아요. 도어 포켓의 폭은 좀 좁은 편입니다. 시트의 기능성은 전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한 크기고, 그 엉덩이가 닿는 부분의 그 형상 자체가 약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허리와 엉덩이를 좀 감싸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가죽의 소재는 좋은데 좀 미끄러운 편이에요. 이 시트는 등 상단이 편하고요. 머리와 헤드레스트의 거리도 가까운 편입니다. 시트 앞부분은 이렇게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최대한 연장한 상태이고, 그 폭이 좀 큰 편이에요. 가속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풋레스트를 포함한 이 페달은 그렇게 모양이 아주 예쁘진 않죠. 2열의 거주성은 아주 충분합니다. 사실 구형만 해도 2열의 거주성이 꽤 괜찮았는데, 이 신형은 더 좋아졌어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3개가 들어가고도 약간 남아요. 그러니까 레그룸 자체가 아주 충분하죠. 여기에 핸드폰 하나 들어가고도 이만큼 남잖아요. 이게 거의 주먹 3개에 해당이 되는데, 웬만큼 키가 큰 성인 남자가 앉아도 이 레그룸은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발을 1열 시트 밑으로 넣으려면 발을 이 정도로 뻗어야 돼요. 그 정도로 2열의 그 레그룸이 충분하다고 봐야죠. 반면에 앞바퀴 굴림 차치고는 요 가운데 부분이 좀 많이 올라온 편이죠. 그래서 좌우에 폭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3명 앉아도 그렇게 좌우가 끼는 편은 아니겠지만 발이 그렇게 편하진 않죠.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처럼 이 가운데 시트는 쿠션이 양쪽만큼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2열의 거주성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등받이 각도인데, ES는 그 등받이 각도도 적당하게 좀 뒤로 뉘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그 1열처럼 머리 위 공간은 좀 부족해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그 머리 위랑 천정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되게 꽉 끼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2열의 거주성은 충분한데 헤드룸은 좀 부족하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 뒤에는 C볼트와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 2열에서도 오디오와 공조장치 온도 조절할 수 있죠. 뒷유리 블라인드 버튼도 있고요. 시트 열선 같은 경우에는 3단계가 마련이 되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 여기서 블루투스 오디오나 AM, FM 라디오, DMB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온도 조절은 1열에서 공조장치를 작동을 해야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컵홀더는 여기에 있습니다. 2열의 센터 콘솔 박스 크기도 괜찮은 편이고요. 1열과 다른 거는 이 커버에 따로 무늬가 없어요. 저 1열 쪽에 센터 콘솔 박스 커버는 그 세로 무늬가 있었잖아요. 근데 2열에는 없네요. 구형에 비해서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그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트렁크 용량이 동일해요. 이거는 배터리를 그 2열 시트 밑으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하죠. 참고로 신형 ES300H의 배터리는 기존에 비해서 좀 더 패키지가 작아졌다고 합니다. 저 스키스루 커버는 안쪽에서 여는 방식이고요. 예,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충전이 돼 있을 경우에는 그 엔진이 시동이 되지 않고 레디 상태가 되죠. 계기판에 녹색으로 그 레디라고 그 창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소음이 없죠. 그렇다고 완전히 정적일 정도로 아무 소리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 전장품의 소리가 보통 하이브리드 하면은 그 저속으로 주행할 때 그 찡하는 약간 고주파음이 있잖아요. 이 차 역시도 레디 상태에서 대기할 때 그런 고주파음이 좀 있어요. 지금은 히터를 끈 상태인데 그 공회전 때의 엔진 소리가 생각보다는 좀 잘 들어오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그 파킹 브레이크 같이 잠기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좀 이렇게 크게 들리는 편이고, 보통 오랜 기간 그 이미지를 쌓아오면은 나중에 성격이 바뀌어도 계속 그렇다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렉서스 역시도 최근 한 4, 5년 사이에 그 정숙성보다는 좀 소리를 그 살리는 쪽으로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 ES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 엔진 소리가 생각보다는 좀 들어오는 편이고, 그리고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출발은 EV 모드로 하겠습니다. EV 모드에서는 말 그대로 엔진을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료 소모를 안 하죠. 물론 이 EV 모드가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 기대하는 만큼 그 가용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고요. 이거는 역시 그 배터리와 관계가 있는데, 요즘에 다른 브랜드들은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이제 리튬 이온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 토요타는 아직까지 니켈 메탈을 쓰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EV 모드의 가용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예, 지금 벌써 EV 모드가 디액티베이트 됐다고 이렇게 계기판에 뜨죠. 그래서 지금처럼 EV 모드로 대략 40km로 주행을 하면은 그냥 타이어 소리만 아주 잔잔하게 들리고요. 이 속도에서는 또 전장품 소리는 또 생각보다 많이 안 들려요. 생각보다는 엔진 소리가 잘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전체적인 방음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는 그냥 소리대로 좀 살리고 그러니까 들려오게 하고, 다른 부분의 방음은 좋아요. 하체 방음 같은 경우에는 뭐 70, 80, 90 이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해도 타이어 소리만 좀 잔잔하게 들리죠. 기본적으로 타이어가 그렇게 소음이 많은 제품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 전체적인 방음이 잘 됐어요. 앞유리 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도 좀 고르게 잘 들리고요. 물론 고속 주행을 하면은 바람 소리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져서 들어오니까 풍절음도 크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처럼 이런 노면을 대략 80 정도로 달리면은 그 타이어 소리가 들어오긴 하는데, 보통 평균적인 그 세단들 2급에 비해서는 좀 적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엔진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회전수를 기점으로 해서 소리가 좀 이렇게 커져요. 지금은 저 HUD로 확인을 해보니까 회전수가 대략 2000rpm 이하인데, 여기서 조금 가속을 해서 2000rpm이 넘으면은 소리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음량이 좀 커지죠. 음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듣기가 좋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ES는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타는 차라고 좀 인식이 돼 있고, 그게 또 인기의 요인 중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인식 또는 장점에 크게 메리트를 느꼈던 분들이라면 이 신형은 약간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왜냐면은 그 기존에 비해서 엔진 소리를 좀 많이 부각을 시켰거든요. 물론 이게 그 나쁜 소리는 좀 걸러내고,
그 듣기 좋은 엔진 소리 있잖아요. 좀 스포티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소리를 거의 들여보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호불호를 탈 수가 있습니다. ES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운전이 편하다는 건데, 이 운전이 편한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승차감도 좋아야 되지만 차에 앉았을 때 그 전방이라든가 좌우 시야, 뒷유리 시야 이런 것도 좋아야 운전이 편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전석의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편이에요. 이것도 캠리랑 같죠. 그래서 전방의 시야가 잘 보이고요. 그 좌우 사이드 미러를 통한 그런 시야도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해도 이 제 머리카락과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약간 간섭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딱 헤드레스트에 붙이고 있으면은 머리카락이 닿는 건 아닌데 항상 이러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앉은 키가 큰 사람은 이게 약간 좀 거슬릴 수 있는데, 이게 캠리랑 거의 같죠. 캠리 하이브리드도 운전석 시트가 좀 높아서 여기가 약간 좀 걸리긴 했거든요. ES의 하체는 포근한 편인데 그에 비해서 코너는 생각보다는 잘 도는 편이고, 그리고 전자장비의 게인은 그리고 코너에서 차는 많이 기우는데 그 자세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요즘의 평균에 비하면은 전자장비가 개입을 하는 거는 조금 빠른 편이긴 한데, 그 차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뭐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로 코너 몇 번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코너에서 속도가 높게 나와요. 보통 이렇게 전자장비가 좀 일찍 개입하고 약간 좀 보수적이면은 속도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높게 나와요. 거동 자체가 스포티하진 않지만 보통의 운전자들도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에서 스포티함을 꼽는다면은 그 엔진 소리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대체로 포근하죠. 보통 ES가 전통적으로 그런 성격이긴 했고, 최근 들어서 좀 스포티함을 가미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전체적인 그런 하체의 거동이라든가 그런 승차감은 그 포근한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라, 부드러움은 부드러우면서도 그 자잘한 진동 같은 거는 잘 처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충격을 세게 받아도 그 처리를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열의 승차감은 꽤 만족스러운 편인데, 의외로 이 차가 2열의 승차감이 좀 떨어져요. 제가 그때 시승회 때 처음 타자마자 2열에 먼저 탔거든요. 운전은 저 카이주의 김상준 기자가 하고, 그래서 저속으로 그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그때도 이미 약간 좀 차가 2열에서 좀 이렇게 움직임이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2열에 앉았을 때 모션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저속에서 이렇게 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고, 그때 시승회 때 한 4명의 기자들과 이제 그 승차감 얘기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2열의 승차감이 떨어지는 게 단점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 애킨슨 사이클 4기통과 전기 모터 2개로 조합이 되는데, 이 차의 종합 출력은 218마력이고 애킨슨 사이클 새로 개발된 엔진이죠. 그 CVT와 조합이 되고요. 기존에 비해서 출력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속력은 기존에 비해서 그렇게 차이가 큰 것 같진 않아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정지에서 180까지의 가속력을 보면은 기존과 바로 작년에 탔죠, 이맘때 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처럼 대략 70이나 80km로 이렇게 천천히 주행을 하면은 이 배터리와 엔진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엔진 시동이 걸렸다 안 걸렸다 하는데, 이렇게 주행할 때는 그 엔진 시동이 들어오는 느낌이 되게 깔끔해요. 거의 지금 엔진이 들어왔나? 라고 잘 못 느낄 정도예요. 대부분의 차가 그렇듯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그 초기 반응이 상당히 민감해지죠. 이 동일한 코너에서 가속 페달 끝까지 밟고 풀악셀로 돌면은
그 요즘에 다른 차들에 비해서 언더가 조금 더 많이 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정점까지는 언더스티어 최소화하면서 잘 도는데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니까 언더스티어가 좀 더 나긴 합니다. 그래도 이 전자장비 때문에 그 차선을 넘어가진 않죠. 구형 캠리 하이브리드부터 가속력은 상당히 빨랐거든요. 이 차 역시도 가속력은 그냥 일상 용도로 쓰기에는 아주 충분합니다.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가 더해지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고 풀 가속을 해보면은 생각보다는 빨리 가속이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최고 속도가 190에서 제한이 되거든요. 그 제한이 좀 되게 금방 다가옵니다. 구형만 해도 고속 안정성이 좋은 편이었는데 이 신형 역시도 고속 안정성이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고속으로 직진을 하면은 그 상하에 좀 움직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부드럽다 보니까 하체가 고속으로 직진할 때 상하로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타이어가 그 접지력이 약해지는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사람처럼 이렇게 상체와 하체로 나온다면은 그 하체는 밑에서 좀 잘 붙어 있는데 상체는 좀 위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 이게 고속으로 직진할 때도 그렇고 그 코너 돌 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코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붙어 있는데 생각보다 상체는 그 위에서 약간 좀 떠 있는 느낌. 그렇습니다. 아까 주행 중에는 엔진 시동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되게 깔끔하다 그랬잖아요. 잘 못 느낄 정도로. 근데 그 정차할 때 이제 배터리가 잔량이 낮아지면은 엔진이 자동으로 시동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소리도 크고 엔진 그 움직임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차가 의외로 밖에서 들으면은 엔진이 시동이 될 때 그 머플러 소리도 좀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의외죠. 그래서 정차 중에 엔진 소리는 생각보다 좀 큰 편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엔진 소리도 좀 더 음색이 괜찮네요. 특히 한 3000 rpm 넘어서의 음색이 괜찮아요. 사실 구형만 해도 그 ES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운동 성능이 생각보다는 괜찮았는데 이 신형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이 새 엔진이 적용이 되면서 효율이 올랐다고 하는데 정속주행 연비를 보면은 동일 구간에서 바로 작년에 그 90km에서의 그 순간 연비는 비슷해요. 대략 리터당 20km 내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110에서는 좀 더 좋네요.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일路面에서 11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한 15km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같은 속도에서 대략 한 17, 18km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작년 딱 이맘때니까 온도도 비슷하고 이 차에도 차선 유지 장치가 적용이 됐죠. 이 차선 유지 장치의 핵심 중 하나는 이 가운데로 잘 지키면서 가느냐, 그게 핵심인데 이 차는 가운데로 잘 가는 편이에요. 여기는 좀 곡선이 좀 있는 편인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좌우로 좀 움직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곡선이 조금 커지니까 그 잡으라 하는 경고도 빨리 울리고, 직선의 경우에는 대략 한 13초 정도 있다가 경고음이 울리고 그 후로 한 6초 정도 있다가 그 기능이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을 이렇게 만지면 다시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지금 이 정도의 곡선 같은 경우에서는 운전대 잡으라고 지금 경고가 빨리 뜨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못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탄 신차들에 비하면은 그 코너를 커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바로 벗어나 버리네요. 지금 양쪽에 차선이 흐려졌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지를 못하네요. 여기서 지금은 잡네요. 예, 여기는 지금 차선이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못 잡네요. 이쪽이 지금 한 차선이 선명한데 제가 지금 혹시나 해갖고 돌아갔다가 지금 두 번째 해보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이렇게 직선 구간에서의 차선 유지 능력은 뭐 다른 차와 거의 비슷한데 코너를 좀 커버하는 능력이라든가 코너를 만났을 때는 그 유지 시간이 더 많이 짧아지고요. 특히 그 차선이 흐려졌을 때는 최근 탔던 차들에 비해서는 이 잡는 능력, 그러니까 인지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네요. 예, 오늘 ES 300H를 시승을 했는데요. 이 차는 판매량에서 알 수 있듯이 장점이 많은 차입니다. 특히 이 신형 같은 경우에는 구형에 비해서 외관 디자인이 한층 더 보기가 좋아졌고 또 스포티해졌죠.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와 넓은 거주성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죠. 특히 요즘에는 이제 디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점점 가솔린 또는 하이브리드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ES300H는 좀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ES300H는 연비도 잘 나오는 차고요. 그리고 요즘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편의 장비들도 대부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모조모로 좀 장점이 많은 차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 눈에 띄는 단점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열의 승차감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 엔진 소리가 좀 들어와요. 그래서 저 요즘에 렉서스 타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본사에서 제품 개발 컨셉이 이렇게 바뀌면은 그 다른 나라의 그 딜러나 수입사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ES 또는 렉서스는 조용함을 가장 큰 메리트로 내세웠는데, 요즘은 그 음량 자체가 예전보다는 좀 커졌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렉서스도 그렇고 토요타 자체가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좀 더 스포티한 그런 컨셉을 제품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엔진의 소리를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아민 LS도 진짜 예전에 비하면은 그 엔진 소리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천천히 달릴 때는 괜찮은데, 좀 고속 주행을 하고 나면은 저 뒤에서 그 전장품들 소리가 좀 크게 들리죠. 저게 어떤 소리냐면은 그 송풍구 히터 좀 크게 틀면은 바람 소리 확 나잖아요. 그 소리가 좀 계속 나죠. 저게 아마 그 냉각하는 소리 같은데, 그 소리가 좀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엔진 소리가 스포티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편하게 탈 수 있는 성격이고, 그리고 지금도 잘 팔리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로써 렉서스 신형 ES300H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